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이수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일자리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인공지능 기술 시대에 경영진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지 또 인공지능 기술을 채용과 인력 관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산하 과학기술 분야 최고위 과정에 계시는 IT, 산업, 금융, 법조계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강의 내용입니다. 본 강의에 초청을 해주신 박상욱 주임 교수님과 운영진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같이 살펴보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과 노동의 미래라는 타이틀인데요. 조금 관련해서 내용들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고 좀 벙벙한 내용이 될 수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익세큐티브 경영자 입장에서 어떤 거를 좀 들어보고 가시면 알고 가시면 좀 사업 현장에서 도움이 되실까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20여 분 정도는 일반적인 개론, 그 뒤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실제로 데이터 작업을 하고 인공지능 기법을 가지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제가 두세 가지 정도 들고 있는데요. 보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에 질문을 하셔도 좋고 이따가 끝나고 한 20분 정도 토론 시간이 있는데 그때 토론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다음에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또 우리 회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그럼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공상과학 영화랑 이게 현실과 구분이 되지가 않고 논의 자체가 이게 과학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일자리 그다음에 비즈니스 현장에서 미칠 수 있을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막 퓨처리스틱한 사람의 모습이랑 로봇 이런 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따라 나오는 어구들이 있습니다. 대량 실업이 있을 것이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소득 같은 게 필요하고 등등등. 근데 제가 만약에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하는 중역이라면 그 실업 자체보다도 그럼 실업이 대량 발생하면 우리 고객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산업 프로덕트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글쎄 저 같은 근로자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업을 막상 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보다도 우리 기업의 프로덕트군을 어떤 식으로 재조정을 하는 게 그 사업 현장이 바뀌더라도 우리한테 유리할까 이런 부분이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고 적용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보셨다시피 저는 학부 때 경제학을 했고요. 고시를 보고 공무원을 하다가 유학을 갔는데 그 스탠포드 유학을 하면서 제일 처음 아주 뼈저리게 이른바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운 게 그 경제학자는 정의가 되지 않는 용어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피니션이 없으면 한 페이지도 앞으로 못 나가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를 그래서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한 건데 굉장히 놀랍게도 인공지능이 무엇이냐 이 정의가 학술적으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또 과학사 하시는 사람, 과학 철학 하시는 사람, 또 심리학 하시는 사람 그 분야마다 데피니션이 다른데 제가 이 리터러처를 보면서 연구들을 보면서 배운 제 나름의 정리는 그 사람의 지능, 그 지능 자체의 정의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능도 정의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기계의 인공의 지능이 잘 정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정의가 아주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논의할 때 인공지능이라는 정의가 굳이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 부분이 정의가 안 되면 제가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인공지능이 점점 더 개발이 되면서 우리 일자리 우리 노동시장,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데 이 정의가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의를 드리는데요. 학술적으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제가 스탠포드에서 2016년에 정의된 걸 갖고 왔는데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지능화되는 노력이고
일단 노력을 무슨 말인지 영어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지능화가 뭐 어쩌고 저쩌고 좀 잘 안 와드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컨셉들이 개념들이 이 두 가지입니다. 기계학습이라는 애들이랑 딥러닝이라는 애들이랑 이런 애들은 컴퓨터 과학적, 통계적, 수리적인 그 기법들의 일환인데 이 굉장히 인공지능을 좀 과학 철학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얘네들은 이 알고리즘 자체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는 속하지 않는 별도의 개념이라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란이 좀 많은데 제가 경제학자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제 나름의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은 어떠한 기술이라고 정의를 하는 대신에 어떠한 기능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앞으로 7시 20분까지 7시 20분 맞나요? 50분. 7시 50분까지 설명을 드릴 때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기술들은 다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자동화, 무인화 기술입니다. 어토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도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나 아예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알고리즘이나 로봇가 스스로 임무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 게 첫 번째 어토메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프리딕션, 예측 기술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희들이 기계들을 일반적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4차 산업혁명이다. 또 최근 10년간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되고 있는 그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이 부분이 이전의 기술과는 상이하게 굉장히 차별되게 예측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이라는 말이 이것도 좀 정의하기가 까다로운데요. 굉장히 제가 단순한 뷰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있었던 경험, 패턴 이게 데이터가 돼 있던 수리화가 돼 있던 아니던 간에 과거의 익스피리언스를 축적된 것을 가지고 특정한 인풋이 특정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이 알고리즘, 인풋과 아웃풋이 연결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예측 기술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고 저는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때 AI라고 하면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총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지금부터 한 4개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게 AI가 맞는가에 약간의 기로에 서 있는 애들인데요. 이 좌측에 있는 그림은 저희 70년대 자동차 조립 공장 아마 현대의 자동차인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조립을 하시고 많은 숙련공들이 양성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거의 조립 라인에 가시면 다 이런 기계들이 조립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정의에 따르면 오토메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AI 기술 중에 일종이고 솔직히 이 부분이 처음 이런 로봇 기술이 개발이 돼 있을 때는 아주 단순한 그 리프팅을 도와주는 이런 단순한 작업을 하다가 점점 이런 볼트가 나오면 어떤 위치에 가서 스크루를 해야 된다. 이 인풋과 아웃풋의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지금에는 거의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예측을 이용한 기법들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제가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 발표한 자료집을 가지고 제가 발견한 건데요. 저희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 선진국이라는 거의 모든 나라들은 고령화, 노인 문제, 환자 간호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다 가족이나 부모님 이런 문제 다 겪고 계시거나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나 가족 간병, 장애인 간병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그 보유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혹시 의료 종사자분은 안 계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일이 너무 고된 것에 대비해서는 페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또 간호 자격증이 많이 한국에도 있지만 간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간호사로 일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서 이번에 코로나 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인력이 모자라서.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간호와 관련해서 간병과 관련해서는 물리적인 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앞에 보신 그 제조업 조립 공장과는 다르게 이게 환자마다
쉐입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어떻게 어느 부위가 안 좋으신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산업화의 로봇화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까다로운 축적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기계인데요. 이 기계가 이제 로봇 아미 두 개가 이쪽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그 베드에 누워 있는 환자분, 노인분한테 이 시트를 이용해서 여기 보이시죠? 이 시트를 이용해서 이 로봇 암을 끼워 넣으면 이 간병인이 이 들려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서 이 기계 암 자체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 부분 물리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이 기계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작업인데 저도 간병을 집에서 좀 해봐서 이 업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아무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근데 이런 기계가 있다면 요양병원 이런 데 안 가셔도 댁에서 어느 정도 간병을 할 수 있는 이제 제가 볼 땐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로 보입니다. 이 앞에 두 가지는 이것과 같이 포함해서 물리적으로 뭘 조이고 들고 이런 기술을 기계라는 형태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음번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순전히 그 컴퓨터 기계 안에서 동작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애들인데요.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계시든 아니고 계시든 많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말정산을 할 때 한국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이렇게 다 자원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많이 해주셔갖고 이런 시장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연말정산을 하는 것을 다 개인이 각각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인이 한다고 할 때 예전 같으면 세무사를 찾아가서 그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는 학생 때는 그 종이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적어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최근 15년, 10년 사이에 이 앞단에 보이시는 이 터보텍스 이런 애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온라인으로 제 이른바 가근 증명서 W2 폼을 그냥 타이프를 치면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스테이트 텍스 주정부 텍스랑 페더럴 텍스를 동시에 계산해서 자동으로 파일을 해줍니다. 이렇게 저희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되고 저희 중앙본부에다 뭘 내야 되는데 이 시스템 상에서는 그런 게 아예 다 필요가 없고요. 심지어 파이낸스랑도 결합을 합니다. 지금 이 텍스 파일에 따르면 예를 들면 이수영 너는 한 100만 원 정도로 돌려받게 돼 있는데 이 돌려받으려면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미리 디스카운트해서 돈을 줄 테니 그 100만 원을 3개월 뒤에 나한테 줄래? 이런 식으로 옵션도 제공하는 이런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계사나 세무서처럼 정말로 전문직이라는 업종들 이른바 와이칼러 잡 중에서 굉장히 잘 페잉이 좋은 그 컴pen세이션이 좋은 직종조차도 자동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로 충분히 대체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일부 나라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많이 대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예는 아까 말씀드린 후생 노동성 보고서 중에 나와 있는 건데요.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것은 이 환자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그림이 4개가 있는데 포인트는 이 환자 간병에 있어서 이게 예를 들면 독실인데 이 간호 업무 아니면 일본적인 그 간호사의 업무 중에 굉장히 고단한 일이 밤중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이 될까봐 야근을 하시고 이렇게 그 당직을 하시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야간에 순찰을 도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혹시를 몰라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나쁜 사건이 아주 자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죠. 혹시를 모여서 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 혹시라는 비율을 좋은 확률로 예방을 하거나 잡아낼 수만 있으면 이 간호사들 그 많은 분들이 당직 돌고 이렇게 순찰하고 이걸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이 시스템은 어떻게 개발이 됐냐 하면 이 환자 방, 그 진료실에 환자들이 귀가하는 방에 CCTV가 지금 에어컨 옆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가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이 환자가 침대에 정상적으로 누워 있는 포지션이 있으면 경고음을 안 울리고요. 만약에 환자가 이 바닥에 떨어졌다든지, 그러니까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치에 환자가 발견이 되면 경고음을 이 컴퓨터를 통해서 중앙관제실에 전송을 합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 간호사분들이나 관리자분들이 매 시간 뭐 30분마다 이렇게 순찰을 하지 않으시고 관리실에 계시다가 비빙이 오면은 그 해당 부분을 가서 클리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앞에 보여드린 이 환자 리프팅하는 이 기술, 이 로봇, 그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이 CCTV를 이용한 야간 근무 강도의 원활화. 이 두 가지 기술은 이미 일본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조금 있다가 제가 이 기술 때문에 간호 인력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 숫자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지금 AI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제가 얘기를 드릴 건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떤 예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 토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이 자동화와 예측 기술로 무장한 AI 기술들이 일반적인 직업, 고용,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이른바 큰 그림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수요 예측, 얼마나 이니퀄리티가 발생이 될 건지, 우리 클라이언트 그룹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건지, 그 큰 그림 전망을 하실 때는 이 세 번째가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번째가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네 번째는 이 큰 거시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사업을 경영하시는 입장에서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직접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교수지, 제가 사업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신에 제가 상대적으로 좀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 고용, 직업, 일자리입니다. 제가 그 전공이라.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고용, 인력 관리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요 예를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괜찮으시죠, 아직? 네. 그래서 그러면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와 예측 기술로 무장된 기술들이 지금 계속 아주 익스포넨셜 지수함수척으로 이렇게 막 휙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전망을 할 수 있지 않냐. 예를 들면 내가 세무사 직종을 가지신 분들을 서비스하는 기업이면 지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객분이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어떤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이 타격을 더 받을지 좀 전망할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 큰 그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된 AI 기술들을 학자들이 저희 같은 경제학자들이 쭉 봤을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 AI 기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고위 과정에서 과학도 배우시고 사회과학적인 관점을 배우시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사회를 모르면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 예측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회적인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 특정한 기술, 그런 방향의 기술을 개발하려고 사람도 가고 자원도 가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 기술이 발전될 수 있는 여력이 있더라도 그 재원과 사람이 가지 않으면 발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과 재원이 어느 쪽에 가는지는 결국에는 사회 경제적인 수요, 니즈가 없으면 그쪽에 안 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밸런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면 지금까지 개발된 AI들이 어떤 식의 특성을 보이는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AI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사이즈가 있는 스케일업이 가능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AI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예는 아까 보여드린 제조업에서 로봇이죠. 그 로봇을 도입한 공정에서 자동차 한 대, 고급 자동차 한 대 조립하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대량 생산하는 데서 대량으로 로봇을 투입해서 단위당 생산가를 낮추는 이런 방식으로 한 거고요. 세무와 관련돼서도 아주 특정한 특허 기술을 분석하는 세무에 대해서 개발된 게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 저 같은 갑근세를 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무 서비스가 개발이 되고, 다시 말하면 이 AI 자동화 기술, 예측 기술들이 지금까지 개발된 패턴을 보면 초기에 개발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이 초기의 개발 비용을 뽑아낼 수 있는 다수의 고객군이 있는 적용이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 개발이 돼서 성공적으로 론칭이 되면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늘리는 데는 그렇게 크게 코스트가 들지 않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 최저임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일단은 사람 노동력을 알고리즘이나 기계로 대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 고민거리들이 많이 사라지실 것 같아요. 일단은 병가, 휴가, 출산 휴가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거의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AI 기술들이 사이즈, 고객군이 어느 정도 되는 되는 마켓을 기본으로 발전이 되어 있고, 근데 이 AI 기술이 도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게 성공을 보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경제학자들이 보니까 그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경제사회 환경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경향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 AI 기술 같은 경우는 아까 세무나 회계처럼 변화가 있더라도 규정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게 변화하는 이런 류의 안정된 경제 환경에선 굉장히 잘 작용을 하는데,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적다든지 변동성이 너무 크다든지 고객이 너무 다양해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각각 너무 취향이 다른 이런 상황에서는 잘 적용을 못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요약해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AI가 잘하는 업무의 특징, AI가 유용한 특징들이 보이는 일은 이른바 통상적인 일, 예측이 가능한 일, 그 다음에 고객군이 많은 일, 경제 사회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인 일, 이런 일들은 제조 로봇을 쓰든지 아까 말씀드린 텍스 회계 프로그램을 쓰든지 이런 부분은 인간의 노동 대신에 AI가 굉장히 잘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그 일 자체가 다품종 소량 생산과 같은 일, 경우가 너무 많은 일, 그 고객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 환경이 너무 빨리빨리 바뀌는 일, 이런 부분은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투입 대비 산출을 그렇게 많이 받으시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이 보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 그럼 앞으로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노동으로부터 인간이 이른바 해방이 되는 것인가, 제가 볼 땐 해방이 아니라 해고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항상 큰 논란인데요. 경제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동의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자체는 크게 일자리 수 자체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가 저희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가진 이유는 조금 이따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견해를 가진 게 AI가 들어와서 대체를 하는 직종은 아까 말씀드린 통상적인 업무, 스테이블한 업무, 매스로 계속 반복해야 되는 업무, 그게 물리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든지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대처를 하지만, 반면에 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생산성이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 아까 간호 인력도 힘이 없어도 간호를 잘 하시는 분이 기계가 일단 도입되면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완적인 노동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산업혁명의 경험이나 최근까지 그 기계들이 개발되어 온 저희 경험을 볼 때는 일자리 수 자체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가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당연히 일반적인 견해는 장기적으로 저럴 거란 얘기고요. 저희가 실제 경제 생활을 하는 학자든 기업인이든 정책가시든 이 실제로 생활을 할 때는 항상 주의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게, 이 장기는 뉴트럴하게 유지가 되더라도 그 장기로 가기 위한 트랜지션, 이 변혁 과정은 항상 시간이 걸리고, 이 변혁 과정에서 특히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저희 다 예측하듯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맥킨지 인스티튜트에 의하면 얼마 안 남았죠. 2030년이면 2030년까지 노동 인구의 14%가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할 것이던데, 이거는 좀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 중에 하나입니다. 또 OECD에서 나온 거는 30% 이상이 리스크 그룹에 처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그룹이라고 해서 일자리를 다 잃는 게 아니라 일부 14%가 일자리를 잃고 떠돌게 되면 그 여파가 나머지 노동 인력에도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이 14%라는 숫자 자체가 의미하는 그 강도가
저같이 일자리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산업혁명은 예전에 산업혁명 그 경제사나 역사 배울 때는 읽고 그냥 넘어가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AI 때문에 다시 보니까 그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초기에는 그 생산성이 굉장히 빨리 늘지 않았습니까? 그 방직기기나 그 프로덕션 상에서는 생산성이 굉장히 빨리 올랐는데 그 생산성이 빨리 오른 것이 근로자나 일반인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 타임 기간이 최소 30년, 최대 140년, 그리고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처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직후에는 대량 해고가 일어나서 아이들도 방직기기 밑에 가서 이 실 묶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트랜지션 자체가 일어나는 가능성도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서 뭐 이 앞부분인 말씀 때문에 저희 경제학자가 걱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장기는 저렇지만 트랜지션 과정은 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AI 기술 개발로 직장을 잃으실 분들과 AI 때문에 직장을 가지실 분들은 그 직업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재교육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유의하게 남아 계실 수 있는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업자들 연구한 논문들도 많이 있고 저 스스로도 연구를 해봤는데 이 재교육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트랩으로 빠지지 않게 미리미리 조금 조정이 되는 게 전반적으로는 추천을 드리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추천을 드리는 방향입니다. 좀 약간 아직 너무 애매해서 좀 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논문을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경제학자들이 AI를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는 걸 좀 유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연구 중에 상당 부분은 실정 분석, 즉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거꾸로 말하면 발생하지 않은 일을 예측하는 거는 조금 과학적인 근거를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두 연구는 앞으로 미래의 AI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연구라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AI의 정의에 따르면 이미 지금 곳곳에서 AI 기술들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적용 단계가 다른 여러 나라를 비교했을 때 이 적용이 많이 되는 나라가 적용이 적게 되는 나라에 대비해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숫자, 통계로 분석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은. 그래서 이 논문에서 발견한 거는 과거 20년간 데이터를 OECD 국가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건데요. 그 AI 기술이 많이 도입된 로봇 기술이 많이 도입된 나라 대비 그렇지 않은 나라와 그 총 고용, 총 인플로이먼트 숫자는 그 나라들 간에 별로 차이가 없더라. 앞에 말씀드린 총 고용은 그렇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다는 맥락과 동일합니다. 물론 이건 단기간이지만. 근데 대신에 일자리의 구성 비율이 다르더라. 근데 그 구성 비율이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뭐 나라에 따라서 5 내지 16% 정도 작고 대신에 머리를 쓰고 아니면은 그 상황이 계속 바뀌어갖고 기계화되기가 어려운 직종, 이른바 일상적이지 않은 직종을 담당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요 주름만큼 늘어야지 총 고용이 똑같겠죠.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통상적인 업무를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 물리력을 사용하시는 매뉴얼 신체 능력을 사용하시는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타격을 거의 다 받으셨습니다. 이른바 블루 칼러 직종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로봇 기술 도입한 거를 생각을 하시면 일단 거의 다 제조업에 먼저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온 바로는 이분들이 제일 타격을 받으셨고 그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만 이른바 직장 화이트 칼라에서 일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득을 본 건 없지만 손해를 본 건 없으시죠. 근데 대신에 굉장히 새로운 일, 반복적이지 않은 일, 근데 분석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강의하면서 저희 학생들한테 말할 때는 이쪽에 가서 줄을 서야 된다. 안 그러면은 직장에서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물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똑같은 일 하지 않고 새로운 걸 해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다음번은 아까 보여드린 그 일본 사례를 연구한 논문인데요. 최근 발표된 논문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일본에서는 이제 노인 간병이나 요양보호, 개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큰
사회적 이슈고요. 그 개호, 그 간호 때문에 외국에서 노동자 간호사들을 이른바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게 되지가 않는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워낙에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 간호사를 수입하는 정도에 이르르고 있어서 이 로봇 보급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 CCTV 보급 이것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분들은 이 로봇 기계를 AI 기법을 사용하는 정도가 다른 요양보호소를 약 900개소를 연구를 해서 그 간호사들이 얼마만큼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그 정도가 어떤지 뭐 본인들이 해소하는 근무상 어려움, 불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단점은 이 노인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안 하셨고요. 데이터의 한계에서 간호사 그 고용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일반을 볼 때는 말이 되는 게 이 각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를 못 구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일단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로봇들이 얼마나 득이 건지 이 부분을 연구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간호사 중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전혀 차이가 없고요. 근데 뭐 이쪽 부분을 조금이라도 겪어보시면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보다 그 환자를 직접 대하시는 그 보호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 비정규직 간호사들 분들에 대한 의존도가 많은데 실제로 이 로봇이나 AI 기법을 도입한 요양병원이 이 비정규직의 간호 인력들을 많이 채용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질문을 해보면 이 밤에 야근도는 이런 부분이 적어서 훨씬 좋다. 그리고 1년 내에 직장을 그만두는 부분, 그 리텐션 레이트도 많이 줄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AI가 채용이나 인력 관리 부분에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뭐 좀 하나 배워가실 수 있는 게 있을까, 응용해 가실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제가 3가지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그 인력 부분 채용 관련해서는 제가 강조를 드리지 않아도 이미 아주 구구절절하게 뼈저리게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업이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워낙에 그 환경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고정비 비율이 좀 낮아져야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플로팅을 하시기가 유리한데, 근데 대부분의 기업에서 아주 특수한 중공업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기업에서 고정비의 상당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비중이 높으면 기업이 조금만 세일즈가 삐끗 나가면은 바로 위험한 상황이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체불하시면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대표자님들이 겪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도 나오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제가 경영자는 아니지만 거기다가 경영하실 때 파업도 있고 디스퓨트도 있고 폴리티컬리 프레셔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도 그 AI가 여러분들이 채용이나 인력 관리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최저임금이 저희가 최근 한 3년간 굉장히 빨리 올랐고요. 굉장히 놀랄 만큼 빨리 올라서 이렇게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될 텐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리고, 또 저희가 또 산업별로 또 단체 파업도 많이 하는 나라라 기업가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하나 고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이 기계와 노동자가 있는데 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힘들면 당연히 기계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는 제가 OECD 국가를 2005년과 2015년 2개 시점을 비교해서 얼마만큼 로봇을 도입을 했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난 것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조업이 아니라 전 산업을 아우르는 것이고요. 그 전 산업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로봇 도입률은, 그 자동화 도입률은 2005년 기준으로 OECD 9위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조업으로 더 한정을 하면 이미 1위가 된 지 한참 전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전 산업으로 하더라도 9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표를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요 세모와 네모가 있고 그 둘을 연결한 줄이 있습니다. 이 세모는 2015년 기준, 6년 전. 네모는 2005년 기준, 16년 전. 16년 전 대비 2015년에 로봇 도입률이
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길이가 제일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봇 도입의 증가분은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낮은 상태가 아닌데 그 로봇을 얼마나 자동화 기계를 얼마나 빨리 도입했는지는 세계 1위고요. 근데 이 1위가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이라든지 정치 상황의 뭐 어려움 등등을 고려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기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 기계를 쓸 수밖에 없겠지요. 뭐 아니나 다를까 이 기계화 정도가 이 무인 점포라는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6개월 전에 출연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워낙에 뭐 방역하고 이런 게 어려우시니까 아예 그냥 종업원이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커피 이런 걸 파는데 다 기계 가지고요. 24시간 돌립니다. 뭐 8시간 뭐 등등등 이런 거 노동법 상관없고요.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빠른 페이스로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다시 앞쪽 부분과 연관을 시키면 정형화된 임무를 하는 서비스업이면 지금 정도의 기술로는 충분히 자동화가 대체될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만약 그런 식으로 업무를 구분을 하실 수 있다면 본인이 경영하는 부분에서 그럼 충분히 생각을 미리미리 해보실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으로 제가 세 가지 예를 더 드릴 텐데요. 이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채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용이 뭐 인사가 만사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AI 기술이 채용, 리크루팅과 관련돼서 적용되는 업무 형태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단순한 형태인데 그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주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인사부 분이 들어가셨을 때 이런 스킬셋을 가진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아진 이력서를 알아서 스크린을 해서 조금 인터뷰 정도 더 신경을 쓸 만한 사람을 추려주는 서비스, 스크리닝 서비스가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 이력서 스크린뿐만 아니라 전화 인터뷰, 화상 인터뷰, 뭐 등등등 이 인적성 검사 이런 것까지 추가해서 인터뷰를 하실 만한 분을 추려내는 이른바 채용 스크리닝 서비스 이 3가지 정도 서비스가 지금 현재 한국이나 미국에서 채용과 관련된 AI 기술로 서비스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거는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도 그 3가지 기술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는 어느 정도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술과 관련해서 뭐 왓슨가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이 인사 업무 자체도 자동화가 상당 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자리가 제 전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노동경제학자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경영자분들이, CEO 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큰 부분, 크게 효율성을 높이실 수 있는 부분, 크게 파일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놓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각 디테일을 보기 전에 관념적으로 어떻게 AI를 채용했으면 우리 회사가 가장 큰 득을 볼 수 있을까를 좀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적으로 AI를 채용에 쓰시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회사가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원하는 게 뭐냐. 근데 이 부분은 뭐 회사마다 상황마다 다르실 텐데 제가 상담을 해본 많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분들은 뽑아놓으면 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1년 내에 그만두는 애들이 너무 많다. 교육시키고 나서 쓸만하니까 나가더라. 이 리텐션 레이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4대 그룹 안에 있는 그룹들조차도 뭐 1년 안에 그만두는 대졸자 비율이 20%가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 인사상 관리상 어려움입니다. 뭐 이 부분을 목표로 하실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컷오프가 1년이 되실 수도 있고 뭐 5년이 되실 수도 있고 뭐 회사 입장에 따라서 아니면 관련해서 뽑았는데 얼마나 세일즈를 잘 일으키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루는지, 이런 프로덕티비티, 생산성과 관련해서 좀 좋은 애를 뽑고 싶다. 뭐 회사마다 부서마다 본인들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목표를 정하셔야지 AI가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목표가 없으면 그 앞에 말씀드린 무슨 AI 적성 검사 이게 전혀 의미가 없죠. 적성 검사를 해서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무슨 적성을 검사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첫 번째 objective를 정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 관리자 여러분이 안 하시면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사부장이 뭐 이거 하겠습니까? 못하죠, 당연히. 그 CEO 레벨에서 결정을 하셔야지 그 밑에 조직이 맞춰서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목표를 정하시면 관련된 정보를, 경험들을 모아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경험들을 잘 안 모아 갖고 계세요. 본인들 머리에 시스템에 들어는 계시는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관리자가 바뀌거나 잊어먹거나 본인이 또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나는 거에 바이어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이 과거 경험 사례들이 충분히 쌓여서 AI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기술, 정보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과거와 지금 현재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과 그 각 사람들의 퍼포먼스.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화 되셨든 안 되셨든 이미 갖고 계십니다. 대부분. 뭐 파기하신 경우가 아니면 많은 부분은 이미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 AI를 완전히 100% 이용을 하시려면 요 분들만 가지고 학습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조금 이따 왜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분들 플러스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데 내가 뽑질 않았거나 내가 뽑아줬는데 딴 회사를 갔거나 걔네들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은 일단 내가 우리 회사의 HR 기록에 있는 애들. 두 번째는 대부분 파기를 하셨을 텐데 일단은 학습 대상 범위 안에 포텐셜 캔디데이트, 우리 회사에 올 수도 있었고 내가 뽑아줄 수도 있었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 안 온 애들, 얘네들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간과하시기가 쉬우신데요. 이 평가를 한 사람들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평가를 일관적으로 잘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구글 같은 조직에서도 엔지니어를 뽑을 때 이 HR 리크루터에 뽑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트레이닝이고요. 그 관리자로 그 익스피리언스가 없으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평가하는 업무 자체도 고도의 트레이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 정보가 있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Neural Network, Natural Language Process 등등등 그냥 많이 개발된 기술들을 가지고 그 부분은 CEO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특정 부서에 일했을 때 내가 원하는 행동을 보이더라라는 공통적인 통계적, 숫자적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패턴이 뭐 얼마나 잘 나오는지는 그 회사 상황에 따라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자세한지에 따라서 그 퀄리티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일단 이 정보가 충분히 많으시면 이 통계적으로 어떤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오면 진득하니 잘 붙어 있고 공부도 하고 뭔가 퍼포먼스를 내더라라는 통계적 수리적인 패턴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을 AI라고 해서 막 강조를 하시는데요. 뭐 그 사실이 틀리진 않지만 걔는 굉장히 단순한 미케니컬한 프로시저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당연히. 데이터를 했는데 1번밖에 없다. 안 되죠. 목적이 없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차원에서 CEO 차원에서 중요하신 거는 1번과 2번을 확실하게 서포트를 해주시면 나머지 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이라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용역 주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신념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심지어 교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 4번 현장 검증입니다. 뭐가 현장 검증이냐 하면 이 1, 2, 3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같이 사람을 뽑는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을 일단은 개발을 하시면 이 새롭게 개발한 방식을 그냥 다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복지 정책이 있는데 이 복지 정책보다 더 좋은 방책을 고안을 학자로서 하면
일부는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특정 부분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두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의 퍼포먼스가 좋은지를 꼭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걔를 실험이라고도 하고요. 걔를 무작위 대조군 실험이라도 하고 재작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도 그 RCT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이게 그 메디컬 트라이얼 저희 다 백신 맞으셨으니까 요새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효과 백신을 맞은 그룹과 백신을 안 맞은 그룹 중에 통계적으로 어느 그룹이 치사율이 높은지 낮은지 검증이 돼야지 1상, 2상, 3상을 통과하고 어프로브를 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셔서 캔디데이트 생기면 실제 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특정 일부 부분을 셀렉트를 하셔서 이 셀렉트된 부분에 적용을 하신 다음에 유의미하게 이 두 그룹이 퍼포먼스가 다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시면 그냥 무조건 도입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잘 안 되면은 이게 올해 퍼포먼스가 마켓이 너무 어려워서 안 된 건지 아니면 이 채용 시스템이 안 돼서 안 한 건지 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과학적인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유념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게 그 AI 알고리즘 채용과 관련해서 다 분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캔디데이트 정보를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다음에 뭐 있다고 하더라도 다 정보를 저희가 일부 기업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이 친구가 나를 거절하고 S그룹에 갔는지 L그룹에 갔는지 C그룹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거절한 것만 알지.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모델을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항상 불확실성의 여지가 있어서 꼭 실험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은 이제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실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월드뱅크 세계은행 팀과 같이 한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진행 사례는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분, 그 이른바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신 분들, 우리 비자로는 E9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2004년 이전에는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른바 3D 업종에서 한국 사람들이 잘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외국인 분들은 이제 들어오신 게 시초가 돼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분들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와 1대1 협약을 맺은 16개국 출신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개국 출신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특정 정도 이상의 한국어 실력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해에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쿼터,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숫자에 들어와야, 숫자 곱하기 3배수 안에 들어야지 한국 기업이 볼 수 있는 풀 안에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한국 시장, 노동 시장을 구성하는 일원인데, 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저희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이분들이 한국에 3년 계약으로 들어오시는데, 3년 계약으로 들어오시는데 4분의 1이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하시고 그만두십니다. 그리고 2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45%. 이게 업종마다 그 비율이 굉장히 다른데요. 농림업은 1년 안에 그만두는 분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 노동자를 한 명 채용을 하려면 해당 기업이 1년 이상 프로세스를 해야 되거든요. 이분이 애초에 한국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개도국에 계시는 분을 한국에 들어오게끔 그 비자 서포트를 하는데 기업분이 보증을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와서 1년도 안 돼서 나가버리시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 3년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빨리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유리가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법무부에서.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스킵했는데 이 지금 현재 한국에 2019년 말이긴 하지만 한국에 지금 체류하시는 이 비자를 갖고 계신 노동자분이 26만 명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을 이른바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고용센터에 6,000명,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200명 안 되는. 물리적으로 간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가 되는 게 발생하면 본인들은 또 직장이 없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호스트하는 입장에서 이분들을 모셔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죠. 모셔오는 기업 당사자도 어렵고
그 비자나 등등등을 관리해야 되는 법무부도 어렵고 이분들이 또 사업의 불안 세력이 될 수 있는 또 라우트도 있고 또 휴먼 트래피킹 그 인신매매 이런 부분도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페어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상담을 통해서 원하신 거는 잡 리텐션 레이트, 그러니까 그 직업을 빨리 그만두는 1년 내 그만두는 조기 이탈률을 낮춰달라. 이게 본인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업하시는 분들, 임원들 상담해 보면 대기업이라고 해서 그게 크게 다르실 것 같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이상 스펙을 가지신 분들 기준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잡 리텐션 레이트를 올려라. 거꾸로 말하면 조기 퇴사율을 줄여라. 근데 1년 안에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1년 내를 기준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 팀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objective function, 목적은 그 조기 퇴직률 1년 기준으로 낮추기.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일단은 한국에 들어온 분들의 정보만 있습니다. 앞에 말한 1, 2, 3 중에 1번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한계인데 일단은 저희는 개인 레벨로 외국인 노동자 각각에 대해서 뭐 성별이 어떤지, 어느 국가 출신인지, 어느 교육 정도가 있는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누구를 위해서 얼마만큼 어떤 형태로 일했는지 등등등 그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는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세 번째로 한 거는 어떠한 패턴을 보인 어떠한 특성을 가진 노동자가 어떠한 특성을 가진 기업과 일했을 때 조기 퇴사율이 적은지를 통계적 기법으로 뽑아냈습니다. 이건 회계 분석한 거라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른 기법을 써더라도 이 정도로 잘 정의된 거는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머신러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저희 부분에서 제가 더 기여를 한 부분은 이 앞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분석한 이 풀은 이미 한국에서 고용이 돼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 기업에게 조기 이직률이 낮은 사람을 주면 그 낮은 사람을 받은 그 기업은 도움이 되지만 이 사람을 뺏긴 기업은 조기 퇴사율이 올라가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죠. 이미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배치를 잘해서 평균적으로 이직률을 낮추는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긴 했는데 이 부분은 2012년에 노벨상을 받은 알빈 로스 교수님을 포함해서 마켓 디자인, 시장 설계라는 부분에서 이미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법을 결합해서 대체적인 배치 방법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굉장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데이터라는 거는 1년 내 퇴직하는 사람들의 비율 24%. 그다음에 제가 개발한 게 모델이 3개가 되는데요. 제가 푸시하는 모델은 이 확률이 제일 낮은 3번. 이 3번 모델 제가 고안한 방법을 이 데이터상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순전히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게 실제로 발생된다는 건 아니고 이 제 모델이 맞고 그 상황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대체적인 방법을 쓰면 조기 퇴사율이 24%가 아니라 14%, 약 반 정도 줄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조기 퇴사를 1년을 기준으로 한 건데 2년으로 해도 30% 정도 계산이 됩니다. 즉 조기 퇴사율을 30% 정도 지금보다는 낮출 수가 있다. 일단은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인커리징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건 제가 통계 모형을 세우고 그 통계 모형이 맞다는 하에 가정하에 계산을 한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제약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 실험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와 저희가 18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가 19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가 코로나가 발생돼서 일단 홀드된 상태입니다. 안타깝게 이 4번은 아직 못했는데 그 본인 기업에서 만약에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면 이 4가지 순서를 가지고 충분히 실험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I 기술을 채용과 관련해서 사용을 한다면 이 3가지 종류가 있을 거고요. 그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중견기업 이상은 1번은 이미 다 내부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력서 DB 같은 경우는 보통 전산 팀에서 하시죠. 근데 이제 이력서 스크리닝과 인터뷰 화상 면접 스크리닝은 이거를 지금 외주를 주셔서 뭐 왓슨 같은 이런 외주를 주시던 아니면 본부 내부에서 사람을 쓰시던 지금 하시는 방법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CEO가 원하는 목적 함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 스크리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외주를 뭐 이렇게 브랜드 네임인 기업들이 컨택을 하셔갖고 우리가 이런 걸 잘할 수 있다고 하실 때 꼭 경영자 입장에선 그걸 고려를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좀 의심을 하고 보셔야 되는 게, 아니 우리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잘하는지 외부 회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찾아준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리얼리스틱,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항상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외주를 하시는 분들, AI 스크리닝을 하신다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각각 회사 안에 인사 정보가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밀 자료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스크리닝으로 쓰시는 정보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대리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 프록시 베리어블을 하고 있는데 뭐 성별도 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뭐 학력 이런 것도 당연히 보실 거고 이른바 스펙이라는 것, 또 거기서는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 목소리도 보고 뭐 뇌파를 본다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받은 건데, 이 본인들이 AI 스크리닝 취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컨설팅을 한다 이러면서 조언을 하는 게 이 밝은 표정을 지어야지 그 AI 인터뷰에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좀 당황스러웠죠. 잠깐 저희 엑서사이즈를 해볼까요? 이거 어떠신가요? CEO 입장에서 밝은 표정을 하면은 합격을 시켜주실 것 같으신가요? 뭐 인상 쓰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회사의 존망에 걸려있는 심각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애는 좀 위험한 애 아닐까요? 다른 직장 이미 구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르고 또 업무의 내용에 따라 다르고, 뭐 세일즈면은 어려워도 밝은 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굉장한 엄밀도를 요구하는 정밀 과정을 개발하는 화학 실험을 하는 분이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허술하게 관리를 하면 이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컨텍스트에 따라 중요하고 어떤 행동을 언제 왜 했는지가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심지어 심리학에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정립된 패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외향적인 사람이 좋다 하는 것도 어느 직종 세일즈에서 하는 거지, 뭐 내향적이라고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그 과학적 증거가 그렇게 솔리드하지 않고, 또 컨텍스트 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대리 변수를 이용해서 여러분 기업 채용에 제3자가 많이 도와준다고 상식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서비스 AI가 제대로 개발이 되려면 이 목적이 뭔지가 정의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변수, 설명 변수를 여러분의 인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외주 기업들은 인사 자료가 없고요. 비밀 자료이기 때문에 또 있다고 하더라도 외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property right, privacy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는 제가 최근에 발견을 하게 된 건데, 국내 4대 기업들도 그 채용 정보랑 인사 정보를 매칭을 시켜서 이 인사 퍼포먼스를 가지고 채용에 다시 피드백하는 이런 루프가 아직 없다고 그러시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본인들 내부 정보부터 좀 어떻게 설계를 하실지를 하고, 외주 맡기시는 부분은 생각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실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약에 돌아가셔서 CEO 입장에서 이런 채용을 자동화하고 AI로 해서 조금 더 레버리지를 우리 회사가 일으켜보겠다라고 결심이 서시면 이 4가지 과정을 잘 분별을 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근데 이 뭘 원하시는지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게, 아까 제가 4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험을 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알고리즘은 1년 내 조기 퇴사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한번 AI를 돌려서 결과를 뽑아보시고, 두 번째는 뽑은 다음에 세일즈를 많이 일으키는 애가 누군지 해서 한번 돌려보시고, 이 알고리즘을 좀 몇 개 개발을 하신 다음에 그 그룹을 여러 개 나눠서 서로 경쟁을 시켜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립을 하셔야 되고요.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보를 모으는 단계, 이 정보를 모으는 단계부터 뭘 원해서 AI로 도출을 할 건지 이 실험 설계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 모으신 다음에 뭔가 용역을 맡기겠다 그러면 조금 순서가 이렇게 노력 대비 아웃풋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게 약간 결심이 서시면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디자인을 하시는 게 투입 대비 산출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2가지 정도 좀
주의점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AI를 개발을 하고 저도 그 일종의 대안적인 채용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데이터 자체가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데이터, 일단 우리 직장에 지원한 사람, 그 사람이 아무나 우리 직장에 지원을 하진 않죠. 그 특정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직장에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내가 채용을 해본 사람, 그 사람도 무작위로 채용하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하게 될 것 같은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그 안에 데이터를 학습을 했다고 해서 나온 예측이 내가 채용 방법을 바꿈으로 해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나한테 지원했을 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전적으로는 점검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대신에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이 그 외국 기업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데는 실제로 이런 방법을 일부 도입을 했다가 여성 차별이라든지 순수인종 차별 등등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 채용 알고리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폐기를 해버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조차도 잘 학습이 잘 안 되고 바이어스 그 문제가 있는 결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실험과 밸런스, 피드백 루프를 항상 고민을 하시고 이 차별금지는 지금 법률상으로 또 대두가 돼서 앞으로 한국이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 방향으로 미국처럼 간다면 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가능성도 요구를 할 겁니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논란이 면접에서 떨어지면 떨어진 이유를 대라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하게 알고리즘에서 스크리닝 아웃 하면은 왜 했는지 또 설명을 하라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조금 염두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앞에 부분도 당연히 관심이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업무 설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지금까지는 뭐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새로 사람을 뽑으실 때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 포텐셜 베네핏은 아까 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 업무를 보여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일단 사람을 뽑았을 때 아니면 지금 이제 사람을 채용해서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대체하는 아니면 사람을 보완해주는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 회사가 더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모티베이션은 간단합니다. 한국의 지금까지 인력 관리 모델은 그 대졸자나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선진국 대비 낮습니다. 여기 사장님들 계시고 고용사장님들 계실 텐데 아마 고용사장님들은 미국에서 인건비 받으시는 것보다 낮게 받으시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한국에. 근데 그런 모델은 많이 뽑고 많이 쓰고 많이 일시키고 때 되면 그냥 내보내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인데 앞에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고하는 것도 한국이 어렵고요. 인건비 자체도 올라가고 있고 그 트렌드 자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많이 뽑고 대충 써서 뭐 이른바 갈아넣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더 이상은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뭐 다들 아시는 숫자인데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1인당 근로시간이 OECD 국가 항상 2위입니다. 멕시코 뒤로 항상 2위고요. 근데 뭐 그거는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경제학자로 굉장히 속상한 게 그 1인당 창출해내는 부가가치 또 바닥에서 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일하고 별로 못 생산하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항상 의문이 남죠.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좀 저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리더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갈아놓고 일시키고 조금 이거가 이 개인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뭐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경제학자들도 많이 연구를 이미 해놨는데요. 이 근로시간이 길면 실수가 많이 나오고 사고가 많이 나온다는 통계적인 결과들이 이미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근데 산재사고, 사건사고 나시면 굉장히 곤란하시잖아요. 뭐 여론도 너무 나쁘고 뭐 대표는 또 구속돼서 들어가고 이거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이 부분도 여기 제가 한 3분의 1 정도 선생님들이 법 쪽에 계신다고 해서 제가 이해를 갖고 왔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 블루칼라 워커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른바 전문 고급직인 판사한테도 뭐 벗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과로사 하셔서 지금 쓰러지시고 뭐 복지부 등등 그 공무원도 쓰러지시고
그리고 저도 예전에 기재부 때 일할 때 보면은 월화수목 금금금 그다음에 밤에 야근하고 뭐 가판치로 나오고 맨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게 너무 코스트가 많은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도.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실 게 드디어 이 AI가 이런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정도로까지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까 세무사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사들도 저희 친구들 중에 너무 고생하고 막 2시까지 판결문 쓰고 애 뭐 학원 데려왔다가 또 다시 가고 그래서 너 왜 그러고 사냐. 뭐 판결문을 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판결문을 도대체 뭐 이렇게 많이 쓰냐. 근데 이 부분이 뭐 어려운 판결도 있고 고민해야 될 판결도 많지만 상당 부분은 굉장히 기계적인 업무입니다. 뭐 제가 판사가 아니고 법을 배운 거는 뭐 행시하는 정도, 제가 업무하는 법 정도라 당연히 이해도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그 일반적인 루틴에 따라서 사건 개요를 정리하시고 기존에 있는 법, 판례들을 봐서 이 정도로 하는 게 드래프트만 이렇게 초안만 나왔어도 이 법원에 계시는 분들의 일 부담이 훨씬 더 줄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 프로젝트가 굉장히 이 자체로는 굉장히 시초 단계라 아직 크게 뭐 이렇게 광고할 단계는 아닌데 이게 굉장히 좋은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다음과 같은 용역입니다. 이거는 제가 서울대 법대 연구팀과 그 윤석로 교수님 그 전기전자과 계시는 그 팀에 소속이 돼서 연구를 한 건데요. 법원 행정처의 의뢰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경제학자고 그 노동시장, 일자리, 생산성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판결문을 분석하는 것도 저희 경제학자들이 합니다. 어떤 식의 판결이 어떤 식의 경제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 연구 주제 중에 하나라 한국에 제가 미국에서 근무하다 들어온 다음에 판결문을 얻어보려고 꽤 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한 3년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이게 안 나와요, 이 자료가. 그리고 공개된 것도 셀렉티브한 판결, 대법원 판결 정도 나오지 그 전체 판결이 나오지 않는데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 고학수 교수님 연구팀에서 법원 행정처와 의뢰를 잘 하셔갖고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을 상당수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수한 프로젝트의 내용은 이 판결문이 있는데 이 판결문에서 적시하는 사건 개요, 이유, 판결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잘 예측이 되느냐가 일단 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무의 자동화라는 부분과 생각을 해보시면 사건 개요, 법률, 판결 결과가 수리적으로 잘 매핑이 된다면, 연결이 된다면 사람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조금만 손대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초안을 기계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이게 판사마다 굉장히 결과가 다르면 기계 자체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용이 될 사전적으로 사용이 되기가 어렵겠지만 굉장히 다 타이트하게 링크가 되는 종류의 사건들이라면 인간 판사가 그렇게 애를 쓰지 않고서도 일이 줄어들 수 있게끔 이건 당연히 변호사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해당이 되고요. 검사도 마찬가지고 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결에서는 그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 한 800건, 750건 정도 연구를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사건으로 민사사건 1심 기준으로 한 8,000건 정도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자체는 저희 통계를 분석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법원 행정처에 보여드린 정도이고 이 예측 결과를 가지고 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초안을 작성하는 정도로 노동력을 덜어드리는 그 부분과는 아직 괴리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처음에 보셨다시피 이 AI 기계 학습이 잘 되려면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도 기계가 잘 읽어드릴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해야 유리합니다. 근데 저희 그 판결문은 HWP입니다. 다 이해가 가시겠지만 기계가 잘 못 읽어요. 수작업을 사람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판결문 자체도 근데 이게 어렵게 보이시는데 간단합니다. 그 항목을 요 항목은 이렇게 하고 요 항목은 이렇게 하고 요 형식으로만 입력을 해주세요만 돼도 거의 90% 이상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도입이 돼도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일으킬 수 있겠죠. 근데 그 법대 교수님 팀과 말씀을 드려봤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10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러고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CEO급이시니까 조금 더 빨리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결과를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800건 정도면 굉장히 그 데이터 사이즈가 작은 겁니다. 훨씬 더 많아야 되고요. 8,000건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주어진 환경 하에서 프리딕션, 그 얼마 과실상계 비율, 뭐 100%, 0% 그 사이의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뭐 숫자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측력이 높은 수준으로 일단은 조사가 되고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좀 예측력이 교통사고보다는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극대값, 극소값 아주 굉장히 그 비율이 100에 가깝거나 0에 가깝거나 얘네들 때문에 지금 예측력이 떨어지는데 그 중간값에서 해당하는 애들 자체에서는 이 모델 자체도 상당히 예측력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자체에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이 자체로는 아직은 실용적으로 적용할 단계는 한참 모자르지만 최소한 여기 계시는 CEO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회사에서 지금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른바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이런 공정이면 그 공정을 몇 개 분석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그 공정 스페시픽하게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하시는 것도 그 업무 부담을 줄이시고 또 생산성을 높이시고 또 인건비 부담을 줄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컨클루전입니다. 이게 항상 위기라는 말이 한자로 기회이기도 하고 뭐 위험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AI라는 게 판을 흔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항상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그 이스태블리시 된 사람들은 잃을 게 많아서 잘 못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태시면은 경각심을 가지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이참에 마켓 다미넌스를 한번 먹어보겠다. 이러시면 이게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코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세 분 경제학 박사시고 지금 토론토대 교수신 분인데 경제학자들이 원래 이렇게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경제학 박사긴 하지만 근데 이 세 분은 그 통상적인 경제학자와는 다르게 그 벤처 캐피털리스트와 잘 결합을 하셔서 그 토론토대 인큐베이터를 이끄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책을 제가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읽은 부분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꼭 유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말을 제가 한국어 번역본이랑 영어 번역본 두 가지를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듯이 그 AI를 도입을 하려면 이 목표 함수가 뭔지가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되면 쓸모가 없거든요. 쓸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만 들이고 결국에는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내시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거는 이 AI라는 기술 자체가 그 아까 말한 굉장히 단순한 부분을 기기로 대처하는 정도의 일도 할 수 있지만 이 공정 자체를 아예 통째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 채용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처럼. 그래서 이 공정 자체를 바꾸는 정도의 결정은 그 부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엔 C-레벨 경영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AI를 우리 회사가 도입을 하겠다. 정보와 부장 네가 해봐라. 이거는 전혀 모델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꼭 결정은 경영진에서 맡아서 같이 다이다이로 붙으셔서 하지 않으면 그 AI로 인한 효과성, 효율성을 굉장히 잘 못 보시게 되고 오히려 이 기회를 잘 못 이용하시기가 어려워지실 수 있다는 부분을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이제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연락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또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제가 노동 일자리를 하고 있어서 유튜브도 좀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